안녕하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사연과 인생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은퇴한 지 3년째,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던 그녀에게 이제 유일한 낙은 아들 한도윤의 가정을 보살피는 것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나이에도 정정한 몸과 예리한 관찰력을 유지하고 있던 정희는 매주 목요일마다 아들 집을 방문해 밑반찬을 해주곤 했습니다. 서울 외곽 신도시의 깔끔한 아파트 단지에 자리 잡은 도윤의 집은 32평 규모의 단정한 공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이곳을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하며 무엇보다 아들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며느리 이서연을 만났을 때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아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까지. 결혼 초기 2년간은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해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집안 상태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거실이 어수선해졌고 설거지가 쌓여 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화장실 수건은 며칠째 같은 자리에 있었고 침실 이불도 개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물어보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라며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희의 교사 출신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3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키운 눈으로 보면 서연의 표정과 말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아들 도윤의 변화였습니다. 원래 내성적이긴 했지만 건강하고 성실했던 아들이 점점 창백해지고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고 말수도 더욱 적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가 오면 반가워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아들이 이제는 겨우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도윤아, 요즘 몸이 안 좋아 보이네. 병원은 다녀왔니? 정희가 걱정스런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업무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뭔가 감추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고 시선도 어머니를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서연의 변화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전보다 화사해 보였고 비싼 옷과 가방, 액세서리들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전업주부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살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도윤의 월급으로는 그런 사치품을 살 여유가 없다는 것을 정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이 가방 예쁘네. 어디서 샀니? 아, 이거요? 온라인에서 할인할 때 샀어요. 생각보다 저렴했거든요. 하지만 정희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 가방은 200만 원이 넘는 명품이었습니다. 교사 시절 꼼꼼했던 성격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결과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서연의 외출 패턴이었습니다. 도윤이 회사에 나간 후 거의 매일 외출을 했는데 돌아오는 시간이 늦거나 아예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안일은 뒷전이면서 자신의 외모 관리와 사교 활동에만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교사 시절부터 기르던 습관대로 작은 수첩에 이런 변화들을 하나씩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별로 서연의 외출 시간, 도윤의 컨디션 변화, 집안 상태 등을 세심하게 적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정희는 우연히 서연이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동네 대형마트 앞 카페에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단순한 친구 사이로 보기에는 너무 가까워 보였습니다. 서연은 그 남자의 손을 잡으며 무언가를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 같았고,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그늘진 표정이 있었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조심스럽게 지켜봤지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교사로 30년을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을 만나왔던 경험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부부 갈등이나 고부간의 갈등이 아닌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서연이 외출하고 도윤이 회사에 나간 사이 집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평소에는 단순히 청소와 반찬 만들기에만 집중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화장대 서랍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이상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 장의 보험 증서와 의료 진단서, 그리고 이름 모를 약병들이었습니다. 정희는 교사 시절 아이들의 준비물을 체크하던 꼼꼼함으로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보험 증서를 보니 도윤 명의로 된 생명보험이 5억 원, 상해보험이 3억 원, 질병보험이 2억 원, 그리고 각종 특약까지 합쳐서 총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언제 이런 보험에 들었는지 기억도 없을 만큼 많은 종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든 보험의 수익자가 서연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약병들은 라벨이 뜯어져 있어서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정의의 본능은 이것들이 결코 일반적인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약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흰색과 노란색의 알약들이 들어있었는데 냄새도 이상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정희는 급히 서랍을 닫고 거실로 나갔지만 서연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의심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미리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다정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 그냥 반찬 좀 해놓으려고. 도윤이가 요즘 많이 야윈 것 같아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서연의 말투가 예전과 다르게 차갑고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영역을 침범당한 동물처럼 날카로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해주시면 도윤이가 좋아하잖아. 특히 미역국 같은 거 말이야.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요즘 도윤이 소화가 안 좋아서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는 가벼운 걸 먹고 있어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하자 정희는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큰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서연이 소화가 안 좋다고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도윤아, 요즘 소화가 안 좋다면서? 병원에는 가봤니? 엄마,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이가 그러던데. 그래서 집에서 만든 음식 대신 가벼운 걸 먹는다고. 아, 네. 조금 그래요.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정희는 교사 시절부터 간직해온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늘 발견한 것들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지금까지의 의심스러운 점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뭔가 패턴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기록을 정리하면서 정희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무언가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나서지 않으면 아들에게 큰 위험이 닥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정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발견한 보험 증서와 약병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 봤지만 혼자서는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친구인 박미숙에게 조심스럽게 상황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미숙은 35년간 간호사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근무했고 다양한 약물과 그 부작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희와는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고 은퇴 후에도 자주 만나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료와 보험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동네 카페에서 미숙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조용한 구석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숙아, 너한테 좀 이상한 얘기를 해도 될까?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데? 설마 도윤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미숙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정희가 평소에 하지 않을 말이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정희는 지난 며칠간 발견한 모든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서연의 변화, 도윤의 건강 악화, 그리고 무엇보다 숨겨진 보험 증서와 정체불명의 약병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10억 원이라고. 그것도 수익자가 모두 며느리야. 미숙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간호사로서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도윤이가 그런 보험에 들었다는 걸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넌지시 물어봐도 기억을 못하더라고. 정희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어. 특히 그 약병들 말이야. 미숙은 간호사 경력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약물 투여와 거액의 보험, 그리고 수상한 행동 패턴들이 모두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일단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그 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어. 만약 내가 생각하는 대로라면. 미숙이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연이 외출한 사이에 다시 집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미숙은 약물 샘플을 가져와서 분석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희는 서연의 외출 패턴을 파악한 후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회사에 나가고 서연은 평소처럼 오전 10시경에 외출했습니다. 정희는 비상 열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화장대 서랍뿐만 아니라 옷장, 서재, 심지어 냉장고까지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더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여러 개의 USB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USB에는 보험 관련 의료 기록, 계획서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서들 중에는 도윤의 건강검진 결과서도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실제보다 더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처럼 조작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서연의 과거 기록들이었습니다. 다른 남성들의 이름과 함께 보험 관련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총 5명의 남성이 모두 사고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보험 금액과 수령 날짜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했습니다. 교사 시절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할 때도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도윤만 마시는 특별한 건강 음료가 있었는데 개봉된 것의 색깔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작은 용기에 샘플을 담아 미숙에게 전달하기 위해 챙겨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연이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3개월 후 산행 계획, 약물 투여량 조절, 보험금 신청 절차 같은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장민혁과 최종 확인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장민혁이라는 이름을 본 순간 정희는 며칠 전 카페에서 본 낯선 남자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 남자가 장민혁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정희가 메모를 읽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입니다. 정희는 순간 당황했지만 교사 시절 기른 침착함으로 재빨리 모든 것을 원래 자리에 놓고 숨을 곳을 찾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은 침실의 침대 밑이었습니다. 정희는 몸을 웅크리고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70대의 몸으로는 쉽지 않았지만 아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먼지가 많아서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현관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도 함께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해도 괜찮아?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마도 장민혁일 것입니다. 괜찮아. 도윤이는 회사에 있고 시어머니는 목요일에만 와. 서연의 목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들이 들을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약물 반응은 어때? 생각보다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체중도 많이 줄었고 전반적으로 허약해졌어. 계단 오를 때도 숨차한다고 하더라.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서연이 도윤에게 무언가를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좋아. 그럼 계획대로 다음 달 산행을 진행하자. 장소는 정했어? 응. 설악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 거기 절벽이 많고 등산로가 험해서 실족사가 자연스러울 거야. 보험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실족사로 처리되면 6개월 내에는 받을 수 있을 거야. 특히 기존 건강 문제가 있던 것으로 기록을 만들어 뒀으니까 의심받을 일도 없고. 정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아들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좀 신경 쓰여. 요즘 자주 오는 것 같은데. 혹시 눈치채는 건 아닐까? 할머니 하나 뭐 어렵겠어. 필요하면 같이 처리하면 되잖아. 산에서 구조하려다가 같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장민혁의 말에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정희에게는 악마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침대 밑에서 온몸이 떨렸지만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말에 등산 용품부터 준비하자. 도윤이한테는 건강 회복을 위한 운동이라고 하면 돼. 요즘 몸이 약해져서 걱정된다고 하면서. 알겠어. 그리고 약물 투여량도 좀 더 늘려야겠어. 산에서 사고가 날 정도로 몸이 약해져야 하니까. 조심해야 해. 너무 빨리 변화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걱정 마. 5번이나 성공한 베테랑이잖아. 이번에도 완벽할 거야. 정희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교사 시절 학생들의 문제 행동을 기록하던 습관이 이런 곳에서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침대 밑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 대화를 모두 기록해야 했습니다.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 해외로 갈까? 10억이면 충분히 어디든 갈 수 있어. 좋아. 평소에 가고 싶었던 남미 쪽으로 가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어때? 완벽해. 거기서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야.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후의 계획, 도윤을 어떻게 산에서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들킬까봐 걱정돼. 걱정하지 마. 완전 범죄야. 게다가 도윤이는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지도 않고 운동신경도 좋지 않아서 실족사가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왜 진작 사고가 안 났었나 싶을 정도로. 정희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억누르고 모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그나저나 도윤이 정말 순진해. 아내가 독을 먹이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를 못 채고. 바보니까 이용하기 좋은 거지. 똑똑했으면 벌써 들켰을 거야. 1시간 정도 지나서야 두 사람이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한참을 기다렸다가 침대 밑에서 기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더 아팠습니다. 그토록 예뻐했던 며느리가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미 5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라니요. 정희는 급히 집을 나서서 미숙에게 연락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려서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미숙아,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얘기야. 카페에서 만나자. 1시간 후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희는 오늘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며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미숙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정희야, 이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 하지만 아직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잖아. 게다가 도윤이가 믿어줄까? 그래도 이대로 두면 안 돼. 우선 도윤이한테라도 알려야 해. 그리고 이 약물 샘플을 분석해 봐야겠어. 미숙은 정희가 가져온 건강음료 샘플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색깔이 이상해. 내 병원 동료한테 부탁해서 성분 분석을 해보자. 하지만 정희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이 충격적인 사실을 견딜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로 믿어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도윤이가 안 믿으면 어떻게 해? 오히려 서연한테 알려질 수도 있잖아. 그럼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저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녹음된 내용을 다시 들으며 아들을 구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그들의 계획이 실행될 것이고 그때까지 반드시 막아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미숙과 함께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녹음한 충격적인 대화 내용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고 아들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전 9시 정희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숙아, 어제 가져다 준 음료 샘플 분석 결과 나왔어. 응, 방금 연락이 왔어. 정희야, 이거 정말 심각해. 미숙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뭐가 나왔는데? 근육 이완제하고 신경계 억제제가 검출됐어. 장기간 복용하면 서서히 신체 기능을 약화시키는 성분들이야. 특히 심장과 호흡 기능에 영향을 줘서 조금만 무리해도 위험할 수 있어. 정희는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로 며느리가 아들을 독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도윤이가 위험한 상태라는 거야? 당장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계속 복용하면 산에서 조금만 무리해도 심장마비나 호흡곤란이 올 수 있어. 그들이 의도한 대로 자연스러운 사고가 될 수 있다는 뜻이야. 두 사람은 급히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1시간 후, 평소 자주 가던 동네 공원의 조용한 벤치에서 만난 두 사람은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의료진의 경험으로, 정희는 교사로서 길러온 체계적 사고와 관찰력으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진 증거를 정리해보자. 정희가 노트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첫째, 거액의 보험 증서들. 둘째, 독성 약물이 든 건강음료. 셋째, 서연과 장민혁의 살인 계획 녹음 파일. 넷째, 서연의 과거 범행 기록들. 그리고 도윤이의 건강 악화 상태도 증거가 될 수 있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하면 약물 성분이 나올 거야. 미숙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걸 도윤이나 경찰이 믿어줄 거냐는 거야. 정희의 고민이 깊었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서연과 장민혁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겠어. 어떻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사설 탐정이 있어. 은퇴한 경찰 출신인데 이런 일에 경험이 많아. 미숙의 제안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미숙이 소개한 사설 탐정 김성호를 만났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탐정은 25년간 경찰로 일하며 각종 사건을 해결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이런 보험 사기 살인 사건은 제법 많이 봤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김 탐정은 정희가 가져온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일단 이 장민혁이라는 인물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씨의 과거 기록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군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그들이 다음 달에 계획을 실행한다고 했거든요. 2-3일이면 기본 신상 정보는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과거 사망 사건들과의 연관성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탐정의 말에 정희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틀 후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민혁은 과거 여러 번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서연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럼 진짜 공범이라는 얘기네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서연과 관련해서 과거 5년간 3명의 남성이 산악사고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모두 거액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고 수익자는 이서연이었습니다. 정희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연쇄살인범이었던 것입니다. 경찰은 뭘 했나요? 각각 단순 사고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증거들과 연결해 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죠. 김 탐정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피해자인 박철민 씨의 경우 사망 전 몇 개월 동안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도윤 씨와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이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 그들이 직접 범행을 시도하는 현장을 잡는다든지. 정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현장을 잡는다는 것은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있긴 합니다. 경찰과 협조해서 미리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산행 당일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다가 범행 직전에 체포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계획이 필요해요. 그들이 눈치채면 다른 방법으로 시도할 수도 있거든요. 김 탐정의 설명을 듣고 세 사람은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경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과 장민혁의 계획에 맞춰서 역으로 함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윤 씨의 안전입니다. 그분이 위험해지기 전에 반드시 저들을 잡아야 해요. 그럼 도윤이한테는 언제 말할까요? 정희의 질문에 김 탐정이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자칫 서연 씨가 눈치채면 계획이 바뀔 수 있어요. 대신 건강음료 같은 건 몰래 없애거나 바꿔치기 하세요. 어떻게요? 간단합니다. 똑같은 용기에 진짜 건강음료를 넣어서 바꿔놓으면 되죠. 그럼 더 이상 독을 먹지 않을 테니까 건강도 회복될 거고요. 미숙이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했습니다. 내가 병원에서 진짜 건강음료를 구해올게. 색깔과 맛이 비슷한 걸로.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계획대로 아들 집에 갔습니다. 서연이 외출한 사이에 냉장고에 건강음료를 미숙이 준비한 것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원래 음료는 증거로 보관하기 위해 따로 챙겨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확실히 도윤의 안색이 좋아지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생기고 식욕도 돌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몸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럼 건강음료 효과가 있나 보네. 정희는 마음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더 이상 독을 먹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서연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도윤의 건강이 좋아지자 초조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건강음료 효과인 것 같아?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왜? 좋은 일 아니야? 물론 좋지. 하지만 갑자기 좋아져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연은 뭔가 의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정희는 더욱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김 탐정은 경찰과의 협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강력팀 박형주 형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정식 수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특히 녹음 파일과 약물 검사 결과는 결정적이죠. 이제 현장에서 검거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박형주 형사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드디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아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쯤 작전을 실행하나요? 그들의 산행 계획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미리 산에 잠복해 있다가 범행 직전에 체포하겠습니다.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한 인력을 배치할 테니까요. 그리고 도윤 씨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모든 계획이 세워진 후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장민혁의 계획이 실행되기 전에 반드시 그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푹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구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연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건강이 좋아지자 더욱 초조해하며 계획을 앞당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예감은 맞았습니다. 서연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도윤의 건강이 갑자기 좋아지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고 심지어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의 행동 패턴이 평소와 달라지고 있었는데 냉장고를 자주 확인하고 건강음료 상태를 유심히 살펴보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가 평소처럼 아들 집에 가려고 하는데 김 탐정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김 탐정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윤 여사님, 큰일 났습니다. 서연 씨가 움직이고 있어요. 김 탐정은 어젯밤부터 서연과 장민혁이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으며 오늘 오전에 등산용품점에 들렀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계획을 앞당기려 한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김 탐정의 조언에 따라 정희는 급히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도윤은 집에 있었고 서연은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정희는 마침내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윤아, 이 말을 믿기 어렵겠지만 서연이가 너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 도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희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차근차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거액의 보험 증서들, 독성 약물이 검출된 건강음료,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서연과 장민혁의 살인 계획 녹음 파일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믿지 않으려 했던 도윤도 녹음 파일을 듣고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의 목소리로 자신의 죽음을 계획하는 대화를 듣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도윤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며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상황의 급박함을 느낀 정희는 도윤을 설득하여 미숙의 집으로 피신시켰습니다. 미숙의 집에서 김 탐정과 박형주 형사를 만난 도윤은
더욱 자세한 상황 설명을 들었습니다. 서연이 이미 3명을 죽인 연쇄살인범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김 탐정은 서연이 급하게 계획을 실행하려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이를 역이용하는 새로운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도윤이 집으로 돌아가서 평상시처럼 행동하다가 서연이 산행을 제안하면 따라가는 척하면서 정해진 지점에서 경찰이 체포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과 장민혁의 정확한 과거를 파악해야 완벽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미숙은 병원에서 일할 때 알게 된 보험조사관 이철수를 소개했고 그를 통해 충격적인 진실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철수 조사관은 서연에 대해 업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5년 동안 3번이나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모두 남편이나 약혼자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이 없는 여성으로 여겨졌지만 3번째 사건부터는 업계 내에서 의심의 눈길을 받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4번째 사건이 작년에 부산에서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에 의심을 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연이 급히 관계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 도윤과 결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서연이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는 치밀한 연쇄살인범임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장민혁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대학 동기이자 오랜 파트너로 사업 실패 후 범죄에 가담하여 현재까지 함께 활동해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장민혁은 산악 전문가로서 클라이밍과 등산에 능숙해서 사고를 자연스럽게 연출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는 점이 더욱 위험했습니다. 이철수 조사관은 한 가지 더 중요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들은 계획이 틀어지면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 사건 때도 발각될 뻔하자 피해자의 가족까지 위협했다는 전례가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한 결과 원래 계획보다 더 직접적이고 위험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김 탐정은 서연을 직접 유인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도윤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서연의 당황과 실수를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처음에 이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아들을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 너무 위험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형주 형사가 제시한 안전장치들을 듣고 나서야 마음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도윤의 몸에 녹음기와 GPS 추적기를 달고 주변에 경찰 요원들을 배치하여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윤은 한참 고민한 끝에 이 위험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으며 자신이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정희는 아들의 결심을 보며 걱정스러우면서도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정해진 후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이미 돌아와 있었고 평소와 다르게 초조해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귀가를 보자 서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지면서 뭔가 의심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서연은 곧바로 이번 주말 등산 계획을 꺼냈습니다. 날씨도 좋고 도윤의 건강도 좋아진 것 같으니 설악산으로 등산을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장소이자 방법으로 드디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뛰고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등산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면서도 겉으로는 다정한 아내의 모습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에 온몸이 긴장으로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했던 아내와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고, 이번 일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지 아니면 더 큰 위험에 빠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정희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할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안도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70년 넘게 살아오면서 이런 극한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설악산 등산이 결정된 다음 날, 정희는 새벽부터 잠에서 깼습니다. 며칠 후면 모든 것이 결판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서연과 장민혁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김 탐정과 박형주 형사는 이른 아침부터 작전 회의를 위해 미숙의 집에 모였습니다. 정희와 미숙, 도윤까지 참석한 이 비밀 회의에서는 세부적인 실행 계획이 논의되었습니다. 김 탐정은 지난밤 설악산 일대를 정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작전 지역을 설명했습니다. 서연과 장민혁이 선택한 등산로는 울산 바위 코스로 중간 지점에 위험한 절벽 구간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특히 케이블카 종점에서 울산 바위 정상까지 가는 길에는 좁은 능선과 가파른 바위길이 이어져 있어서 사고를 연출하기에 적합한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김 탐정은 이 중에서도 가장 위험해 보이는 세 지점을 표시하며 각 지점에 경찰 요원들을 미리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 형사는 도윤에게 특수 제작된 소형 녹음기와 GPS 추적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녹음기는 셔츠 단추에 숨겨져 있어서 전혀 눈에 띄지 않았고, GPS 추적기는 등산화 밑창에 삽입되어 있어서 발견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비상 상황에 대비해 소형 발신기도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는 도윤이 위험을 느낄 때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즉시 구조 신호가 전달되는 장치였습니다.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우리가 반드시 구해드릴 테니까 안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형주 형사의 당부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3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현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웠고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계획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이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희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자신만의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혼자 아들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서연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서연은 오전에 장민혁과 만났고 함께 등산용품을 구입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특히 로프와 암벽 등반 장비까지 구입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사고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음이 확실했습니다. 저녁 무렵 서연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도윤과 함께 등산 준비를 하면서 겉으로는 다정한 부부의 모습을 연출했지만 정희가 지켜본 서연의 표정에는 차가운 계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등산복과 장비를 점검하면서도
계속해서 도윤의 반응을 살피는 모습이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관찰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여보, 내일 날씨가 좋다고 하니까 일찍 출발해요. 새벽 6시에 나서면 어때요? 서연의 제안에 도윤은 동의했지만 목소리에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평소보다 이른 시간을 제안한 것도 의심스러웠지만 아마도 사람이 적은 시간을 노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김 탐정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경찰 요원들도 새벽 4시부터 설악산에 출동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구급차와 산악구조대도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에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상대는 이미 여러 번 성공한 경험이 있는 냉혹한 살인범들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다면 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정희는 결국 잠에서 깨어나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고 무언가 직접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사로 30년을 일하며 수많은 위기 상황을 헤쳐온 경험과 직감이 단순히 집에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작은 배낭을 챙겼습니다. 배낭에는 비상약품, 휴대전화 충전기, 간단한 음식, 그리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호루라기와 손전등을 넣었습니다. 또한 평생 간직해온 작은 성경책도 함께 넣었는데 이는 위급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정희는 미숙에게 조용히 전화를 걸어 자신의 계획을 알렸습니다. 미숙은 처음에 너무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정희의 확고한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대신 미숙도 함께 가겠다고 했고 두 70대 여성은 아들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모험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희야, 정말 괜찮겠어?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을 하는 게 맞나? 미숙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정희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미숙아, 내 아들이야. 내가 직접 지켜야 해. 새벽 4시, 두 사람은 조용히 집을 나서서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김 탐정이나 경찰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았는데 자칫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현장에 도착해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필요시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설악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주차장에는 몇 대의 차량만이 있었고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등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희와 미숙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자리를 잡고 도윤과 서연의 도착을 기다렸습니다. 오전 6시 정각 서연의 차량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윤과 서연이 차에서 내려 등산 준비를 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니 정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서연의 움직임에서는 묘한 긴장감과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장민혁도 나타났습니다. 그는 전문 등산과 같은 차림으로 무거운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멀리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세 사람은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등산로로 향했고 정희와 미숙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뒤따랐습니다. 등산로 초입에서 김 탐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일반 등산객으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정희의 눈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김 탐정도 정희와 미숙을 발견했지만 서로 모르는 척하며
각자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정희는 창밖의 풍경을 보며 복잡한 심정을 정리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과 웅장한 바위산의 모습이 평소라면 감탄을 자아냈을 텐데 지금은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무대로만 보였습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도윤과 서연, 장민혁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지만 아직은 일상적인 등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케이블카 종점에서 내린 후 본격적인 등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울산 바위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험했고 특히 좁은 능선 구간에서는 한 번에 한 사람씩만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희는 이런 곳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면 정말 자연스러워 보일 것이라는 생각에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오전 10시경 첫 번째 위험 구간에 도달했습니다. 김 탐정이 미리 표시해둔 지점으로 절벽 옆에 좁은 길이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지만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서연과 장민혁은 여전히 평범한 동행자인 척하며 도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예리한 관찰력은 미묘한 변화를 포착했습니다. 장민혁이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내 준비하는 모습, 서연이 주변을 경계하며 다른 등산객들의 위치를 확인하는 행동, 그리고 두 사람이 은밀히 주고받는 시선들이 모두 심상치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아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장민혁이 도윤의 뒤쪽에서 로프를 풀기 시작했고 서연은 평상시보다 훨씬 가까이 다가서서 도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부부간의 다정한 대화처럼 보였지만 정희의 눈에는 도윤의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치밀한 연기로 보였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장민혁이 로프 한쪽 끝을 바위에 고정하는 모습이 보였고 다른 쪽 끝으로는 올가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등반용 로프가 아니라 도윤을 절벽으로 끌고 가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두 번째 위험 구간은 특히 좁은 바위 틈 사이를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한 사람씩만 겨우 지날 수 있을 정도로 좁았고 양쪽으로는 깊은 절벽이 있어서 한 번 떨어지면 살아남기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김 탐정이 미리 표시해둔 가장 위험한 지점 중 하나였습니다. 서연이 갑자기 허리를 짚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쉬었다 갈까? 허리가 좀 아픈 것 같아. 하지만 정희가 보기에는 다른 등산객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앞서가던 등산객 몇 명이 모두 지나간 후 주변이 조용해지자 서연과 장민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장민혁이 도윤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여기 길이 좀 위험해 보이니까 제가 로프로 안전하게 도와드릴게요. 장민혁이 도윤의 허리에 로프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낭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입에 물고 휴대전화로 김 탐정에게 긴급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숙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숙아,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 70대의 몸이지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접 나서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민혁이 로프를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갑자기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고 서연이 뒤에서 밀치려는 동작을 보였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있는 힘을 다해 호루라기를 불었습니다. 산속에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시에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윤아, 위험해.
정의의 외침에 도윤이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고 그 바람에 장민혁의 계획이 빗나갔습니다. 로프는 도윤의 몸에서 풀려나갔고 대신 장민혁이 당황해서 균형을 잃었습니다. 서연이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의의 모습을 발견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발각된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장민혁이 다시 도윤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숲속 곳곳에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뛰쳐나왔습니다. 김 탐정의 지시에 따라 각 지점에 배치되어 있던 요원들이 동시에 움직인 것입니다. 박형주 형사가 가장 먼저 장민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장민혁은 저항했지만 여러 명의 경찰에 둘러싸여 결국 제압되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장민혁의 얼굴에는 절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연기를 계속하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장민혁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 거예요.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김 탐정이 서연에게 다가가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서연 씨, 당신은 살인예비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3년 동안 완벽하게 유지해온 가면이 마침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서연이 마지막까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도와주려던 아내와 지인이 실제로는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희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꽉 안아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 곁에 내가 있다. 도윤은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충격과 혼란 속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도 정의 곁으로 달려와서 두 모자를 함께 안아주었습니다. 70대 두 여성의 용기가 결국 모든 것을 해결해낸 것입니다.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박형주 형사는 정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여사님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의의 용기 있는 행동과 치밀한 증거 수집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연과 장민혁은 수갑을 찬 채로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서연은 마지막까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이 모든 게 오해야.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3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김 탐정이 전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서연과 장민혁은 지난 5년 동안 총 사건의 보험살인을 시도했고 그중 3건은 성공했다는 것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의 미수 사건이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전국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연과 장민혁의 범죄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희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아들이 앞으로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은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아니면 서연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도윤은 계속 침묵을 지켰습니다. 가끔씩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는 모습에서 그의 복잡한 심경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무언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서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70대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살인 계획을 저지했다는 내용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지만 사건의 개요는 널리 알려졌습니다. 특히 정희의 체계적인 수사 과정과 침대 밑에 숨어서 녹음한 용기, 그리고 설악산까지 직접 따라가서 아들을 구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을 지킨 모습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관심이 아니라 아들의 회복이었습니다. 도윤은 사건 이후 심한 충격으로 며칠 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주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들 곁을 지키며 천천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때로는 함께 조용히 앉아있기만 하고, 때로는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숙도 자주 찾아와서 정희를 도왔습니다. 간호사 출신의 경험으로 도윤의 상태를 살피고 필요시 전문의 상담을 받을 것을 조언했습니다. 정희야, 도윤이가 전문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겠어. 이런 트라우마는 혼자 극복하기 어려워. 두 친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 지나자 도윤이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예전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대화도 하고 간단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자주 표현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살아있는 건 전부 엄마 덕분이에요.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정희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리고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70대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의상 하는 대화가 많았다면 이제는 진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겪으면서 더욱 끈끈한 모자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재판에서 서연과 장민혁은 각각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살인예비, 살인미수, 보험사기 등 여러 죄목이 인정되었고 과거 3건의 연쇄살인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정희가 녹음한 결정적인 증거와 독성 물질 검출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도윤은 재판 내내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았던 아내가 연쇄 범죄자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법정에서 서연과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떨궜고 집에서는 며칠씩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지켜보며 괴로웠습니다. 신뢰했던 사람의 배신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재판 후 몇 주 동안 도윤은 집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회사도 나가지 않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매일 찾아가 밑반찬을 해주고 집안일을 돌봤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미숙이 조언했습니다. 정희야, 도윤이가 이런 상태로는 안 되겠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야 해. 정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도윤이 거부할까봐 제안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도윤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자신을 자책하며 우는 아들을 정희는 꽉 안아주었습니다. 도윤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날을 계기로 도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와 함께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했고 전문 상담사의 도움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받으며 도윤은 점차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자책감 등 복잡한 감정들을 하나씩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보여준 용기를 깨달으며 새로운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 후 도윤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일상 업무를 하며 점차 정상적인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도윤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해보려고 해요. 목공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목공일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으로 무언가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취미로 목공을 배워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진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찾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좋아, 도윤아. 엄마가 응원할게. 도윤은 퇴직금과 모아둔 돈으로 작은 목공소를 열었습니다. 집 근처 상가 건물 1층에 자리 잡은 목공소는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각종 목공도구와 좋은 나무들로 가득한 공간에서 도윤은 처음으로 진짜 웃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책상이나 선반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희도 도윤이 만든 작은 책상을 받았는데 정성스럽게 다듬어진 나무의 질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점차 모르는 사람들도 도윤의 솜씨를 알고 찾아왔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이나 학습용 책상을 잘 만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윤은 단순히 가구를 파는 것이 아니라 맞춤 제작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객과 충분히 상담한 후 그들의 생활 패턴에 맞는 가구를 만드는 일이 큰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저희 아기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크레드를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새 생명을 위한 첫 번째 침대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크레드를 제작했습니다. 정희는 아들이 점차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도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며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보기 좋았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아들의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6개월 후 목공소는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대기업 월급만큼은 아니었지만 도윤은 훨씬 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고 행복을 준다는 것이 큰 보람이었습니다. 정희는 가끔 목공소에 들러 아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조립하는 모든 과정에서 도윤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행복해요. 어느 날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정희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 끔찍했던 사건이 결국 아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미숙도 자주 목공소에 들렀습니다. 정희와 함께 도윤이 만든 가구들을 구경하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희야, 도윤이가 정말 달라졌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여. 맞아.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두 친구는 함께 겪은 위험한 모험을 돌이키며 감회에 젖기도 했습니다. 1년 후 도윤의 목공소는 지역에서 소문난 맞춤 가구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안전하고 아름다운 가구로 유명해졌습니다. 도윤은 화학 접착제나 페인트 대신 천연 재료만 사용해 아이들에게 해롭지 않은 가구를 만들었습니다. 정희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작은 나무 액자였는데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악산 사건 이후 찍은 사진으로 서로를 꽉 안고 있는 모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직접 만든 액자예요. 우리가 함께 이겨낸 그날을 기억하고 싶어서요. 정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첫 번째 작품이 바로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니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이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그날 밤 정희는 그 액자를 침실에 놓고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들의 모습은 힘든 시간을 겪고 난 후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희는 교사로서의 삶, 어머니로서의 삶, 그리고 이번에 경험한 수사관 같은 삶까지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용기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도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선 모습은 더욱 단단하고 성숙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사는 기쁨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정희와 도윤, 그리고 미숙은 이제 더욱 끈끈한 가족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함께 위험을 헤쳐나간 경험이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때로는 조용히 일상의 소중함을 나누며 평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정희의 은밀한 수사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마음과 새로운 출발을 향한 용기는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해 두시면 다음 글도 편안히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